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 어렸을 적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이렇다 할 친지도 없던 터라 보육원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보육원의 재정 악화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당한 지원과 함께 홀로서기를 시켰죠. 아직은 어렸던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 기댈 곳을 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알바를 하다 만났던 남편은 목표도 꿈도 없던 저에게 유일하게 희망이란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저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품어주고 포용해준 사람이었고 친구이자 연인이자 저의 모든 것이었죠. 남편도 가난한 편에 속하는 집이었던지라 알바를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공부를 매우 잘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놀랍게도 곧바로 의대에 진학하였고 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은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도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너무나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전 그런 그와 결혼 후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저의 20대 전부를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제가 도맡아 하며 돈이 되는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었죠. 아침에는 밀린 설거지들과 빨래, 그리고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고깃집 알바, 배달 알바, 알바는 알바는 전부 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밤 늦게까지 대리운전 뛰고, 새벽같이 집에 돌아와서 쪽잠을 자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물집이 끊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죠. 남편도 저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를 표해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감사함과 사랑을 저에게 아낌없이 표현해 주었죠. 여보, 내가 내 공부한다고 당신을 너무 고생시킨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의사 와이프도 해보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난 지금 너무 좋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진짜 행운아야. 당신 같은 사람을 다 만나고. 그날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조심스레 눈물을 닦아내며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돈이 없었기에 병원은 개원하지도 못했고 페이닥터로 이 지역 저 지역 떠돌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백수로 지내기도 했고요. 그래도 힘내보자. 아직 우리 젊잖아, 여보. 요새 너무 힘드네. 내가 당신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난 당신 만나서 행복한데 뭐. 나도 일 좀 더 늘려서 보탤게. 당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아니야, 아직 할만해. 여보 병원은 꼭 내가 해줄 거야. 저 또한 점점 지쳐갔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그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마저 힘들게 만들던 것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존재였어요. 전 결혼 후부터 쭉 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돈 버느라 고생하는 저에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항상 타박을 했습니다. 야, 빨랫감이 왜 이렇게 밀려있니? 빨래는 바로바로 하랬지?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일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벌어오는 돈도 얼마 없는 주제에 일 타령은. 에휴, 그냥 밖에서 놀다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방금도 고깃집 알바 끝마치고 온 거잖아요. 여자가 능력도 집안도 볼품없으며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집안 꼴도 엉망을 해놓고 핑계는. 빨리 저 빨래나 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언제나 저만 보시면 아들 병원을 개업시켜 줄 수 있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 했다며 작은 것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며 구박하셨죠. 정말 견디기 힘든 날에는 일을 핑계로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잠시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이 미안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티끌만큼도 몰라주시는 시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오직 남편 하나만 바라보면서 생계를 이어갔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하든 뭘 하든 저에겐 남편이 잘 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어머니와도 저 대신 정말 많이 싸워줬어요. 엄마, 집사람이 어디 가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네 눈에는 정말로 제가 일만 하다 오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아유, 불려시가 남의 아들 아주 단단히 훈련했네. 진짜 엄마 너무한 거 알아? 나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고생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 뭐. 앞으로는 집안일도 더 챙길게요, 어머님. 저 불려시 같은 거. 괜히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까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휴식 또한 일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생계에 휴식은 사치였고 무리를 너무 하다 보니 자연스레 병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디스크 등 고된 생활에 얻게 된 병이었죠. 남편이 의사인 아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셈이었어요. 이런 생활들을 이어오다 보니 그 좋던 부부 사이는 점점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병원 일에 지친 남편은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었고 저 또한 피곤함에 찌들어서 자주 싸웠었죠. 여보, 내가 이 셔츠 드라이 해달라고 했잖아. 뭐 하고 있었길래 아직이야? 미안해. 나도 일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당신만 이래? 나는 오늘도 지방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가만 보면 당신 되게 생색내는 거 알아? 내가 무슨 생색을 냈다고. 나도 이제 들어왔다는 거지. 당신 진짜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말 맞다나. 진짜 일만 하고 오는 거긴 해? 나가서 뭐 놀고 오고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 곳이 많은지 알아? 의사 와이프면 뭐해? 아직도 허다른 일이나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나 의사 와이프란 소리도 못해. 말을 안 하는데 네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독심술사야? 그냥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생색 내려고 이렇게 해? 당신 뒷바라지한다고 내 20대 다 날린 거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 얘기는 갑자기 또 왜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아니까. 아니까 그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뭐든 참고 넘어간 건데 참다 터진 내 생각은 생각 못해? 당신만 참아? 나도 아픈데 참고 참으면서 사는 거야. 당신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됐다. 말을 말어. 이런 식의 사소한 다툼으로 서로에게 말 못할 폭언을 던지며 관계는 악화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새벽녘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전부터 남편의 얼굴색이 좋아져서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나 싶었는데 물어봐도 얼버무릴 뿐이었거든요.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여자의 촉이었는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여자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직장 동료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메시지가 좀 많이 오더군요. 이 시간에 뭔가 이상해서 설마 하며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너무나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 한숨 못 자고 숨죽여서 새벽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미친 듯이 싸웠어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면서 남편에게 성을 냈죠.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내 인생 물어내라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동안 남편만을 바라보고 해온 뒷바라지와 시집살이의 끝이 이런 것이라니 믿을 수 없었고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릴 뿐이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그래도 사람된 도리로 이번엔 아들을 감수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크게 틀렸다는 것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해라.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우리 아들 위하는 길이야. 어머니,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생을 다 바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처럼 가난한 인간 만나서 저렇게 기도 못 펴고 사는 꼴 나는 못 봐. 이혼해! 알고 보니 이번에 남편이 외도한 여자의 집이 상당한 부자였고 그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반기며 내쫓을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단둘이 만났어요. 남편 유부남이란 걸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보이시죠? 지금 그쪽이 사귀고 있는 사람 유부남이에요.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태연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여자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전 조금 격한 상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그쪽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는 거라고요. 알아요? 가정이요? 누가 들으면 되게 화목한 집인 줄 알겠어요, 사모님. 네? 그이가 말하길 뭐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돈도 없는 거지를 괜히 집안에 들여서 쌀만 축낸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왔던 저의 지난 10년을. 시어머니는 몰라줘도 그래도 남편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가끔씩 싸울 때 했던 모진 말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일 뿐이라고 믿어왔던 제가 너무나 미련했더군요. 제가 말이 없자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전 자신 있어요. 근데 아니시면 그 일을 위해서라도 그냥 떠나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싫어서 곧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했고 결국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한 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그동안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뒀던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잠시 굶어 죽지 않으려면 결국 다시 일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인의 도움을 통해 고급 요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그럭저럭 그래도 삶이 사라지더군요. 처음엔 어르신들과 정확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차차 적응을 해나가면서 다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돈 많은 노인분들이 인생 말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호스피스 같은 곳이었는데 좋은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이거 자네 먹게. 조근조근한 말투로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쥐어주시는 사탕. 이런 작은 온기들이 다시금 제게 상처를 이겨내고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렇게 적응을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 어느 날 동료가 절 부르더군요. 혹시 자기 고향이 어디야? 네?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저쪽 어르신이 물으시길래 왜 그러시나 싶어서 직접 찾아가서 여쭈어 보았어요. 어르신, 제 고향을 물어보셨다고 해서 왔어요. 어르신은 잠시 제 얼굴과 명찰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네의 부친 이름이 땡땡땡인가? 전 잠시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버지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아이고, 맞구만, 맞아.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난 자네 아버지의 삼촌일세. 낯익은 이름이라 설마 했는데 자네가 땡땡이 어식이었구먼. 네? 저는 우연히도 요양원에서 작은 할아버지를 뵙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랄지 핏줄을 보지 못하고 지냈었기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셨기에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은 할아버님 간호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해드렸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이에게 반했었던 이유, 그이와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또 그 집에서 어떤 구박과 멸시를 당했었는지 마치 토해내듯 작은 할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는 듯 같이 역정을 내어주시고 같이 그리워해주시고 또한 위로해주셨죠. 그러다 작은 할아버님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매사에 밝고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작은 할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군요. 내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떠나버렸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또 살짝은 슬프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작은 할아버지는 죽은 자신의 아내를 잊지 못하고 오직 일에만 열중하며 여태껏 홀몸으로 지내셨다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평생을 홀로 살아오셨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코끝이 찡해져서 전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더욱더 극진히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할아버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시길 반복하시다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잠시 뒤 의식을 찾으신 작은 할아버님이 자신의 변호사와 절 급히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듣게. 전 울먹이며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그중 70%를 기부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겠네. 그리고 나머지 30%를 자녀에게 양해하겠네. 네? 아니요, 할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그런 큰 건 필요 없어요. 개인적 가족도 못 보고 슬슬이 세상에 사람인데 자네에게 그 적정 가능성이 있을지도 좋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할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별이란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 못한 아픔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원이구나 거의 아버지처럼 그리 한순간에 돌아가시면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히하라라는 유언에 따라 조촐히 다른 분들과 다름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좋은 길이 다른 분들이 더 벅적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울며 눈을 그 장조건을 달래드리려니 더욱 큰 소리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할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유산이 무려 20억 정도나 되는 거금이더라고요. 졸지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지만 그렇다고 가족도 없는 제가 이 도둑을 당장 할 것도 없었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일도 그만두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역시 나눠서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고 그렇게 차차 아픔이 줄어든 세상이시라며 모든 섞인 인생을 보이셨을 때 저의 삶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이 생기면 여유도 생기고 취미도 생기고 하더군요. 누군가와 어딘가를 놀러가는 건 평소 못 보던 저였는데 요양원 부모들과 여행도 가고 또 면허는 따로따로 하고 남의 차갑게 운전해도 되는 무려 100m라는 차를 떠거든요. 정말 인생 역전이란 말이 아쉽지 않아요. 즐겁고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과 봉사는 그만둘 수 없었는데 그게 할아버님에 대한 유일한 보답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때와 다름없이 봉사를 하다가 요양원을 갔는데 그것은 무연보자 그러니까 친척이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없다는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더욱 마음이 쓰여서 열심히 간호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절 알아보시고는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라, 너 맞지?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속이 쓰리더군요. 전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곧이어 전 시모가 울며 제게 털어놓은 말에 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우리 성준이가 글쎄 감옥에 들어갔지 뭐냐. 그래서 내가 이런 곳까지 다 오게 됐다. 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저를 내쫓고 결혼하게 된 여자의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폭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돈도 전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병원을 차려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사무장 병원에 명의만 올려놓고 장인의 돈 세탁을 도왔다고 해요. 그 상간녀도 도박장의 운영을 도왔다고 하는데 남자들을 깨워서 도박장에 데려오거나 도박장 VIP 고객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생일도 챙겨주는 등의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결국 도박장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줄줄이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라, 그나저나 너 그동안 결혼은 했니? 아니요, 홀몸이에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굳더군요. 아마도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결혼했으면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좀 나아졌으리라 믿고 물으신 듯 했어요. 뭐 돈이라도 꿔달라고 할까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 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하고 살았니? 그냥 일이나 하면서 살았어요. 에휴, 그 나이 먹도록 일만 하는 거 보면 너도 참 아직도 이런 잡일이나 하러 다니나 보지? 이혼시키길 천만 다행이다. 그 여자나 너나 우리 아들 말년 망칠 건 똑같았으니. 에휴, 분이 치밀었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하고 더 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자리를 떴고 어머니도 막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다른 분들 간호를 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저 늙은이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 전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 아유, 저 여자 여기서 엄청 유명해요. 성질은 더러운데 또 허세는 어찌나 부리는지. 자기 아들이 무슨 병원장이라고 엄청나게 유세 떨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인연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지. 아, 지금은 연 없어요. 상황이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너 그렇게 살다 세상 떠날 때도 가난하게 가지 말고 우리 아들 꾀었던 것처럼 뭐 남자라도 하나 꼬셔서 시집이라도 가라.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여기선 어차피 다신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잘나신 아드님 옥바라지나 잘하세요.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시더니 이래서 없는 것들은 안 된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자기도 없던 처지였다가 한번 돈 좀 만져봤다고 저러는 게 좀 불쌍해서 그냥 무시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차 타고 빨리 나가버려야지 하고 차 잠금 해제를 딱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네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려다가 참다 또 화가 나서 대꾸해드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돈으로 샀는데요? 왜요? 뭐? 그럼 그런 돈이 있었는데도 우리 아들을 저렇게 놔두겠다는 거야 지금? 저를 버린 그딴 놈을 뭐하라고 해요 제가. 넌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우리 아들 쎄 빠지게 고생할 동안 말도 안 한 거냐?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작은 할아버님이 있다는 걸 안 건 이혼하고 나서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잔소리 다 하면서 키우다시피 해줬더니 이렇게 우릴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다시피 한 사람을 돈이 없다고 버려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란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어요? 더 있었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 한마디만 하고 바로 차 타고 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예전에 이런 장면을 상상하곤 하면 속이 시원했었는데 그렇게 시원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악연도 연은 연이라는 것인지 편하지만은 않은 게
정말 끝까지 사람 괴롭히는 인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수소문하여 남편의 교도소로 찾아가 면회를 요청해 보았는데 절 볼 낯짝이 없던 건지 쪽팔렸던 건지 면회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채증이라고 해야 할지 꽉 막혀있던 것들이 내려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 좋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자신을 내려놓거나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